예, 3교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조리법이죠, 조리법.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좀 이상한 거야.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경험의 법칙이 좀 이상하게 살아온 거야. 좀 내가 뭐 좀 생각을 바꿔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자기 구속의 원칙은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에서 자 부분이죠. 자 부분. 자기 구속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했던 행동을 지금도 그대로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야.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게 스스로 구속당했다. 옛날에 내가 했던 행동 선례죠. 선례. 그래서 이름이 선례 구속의 원칙이기도 한 겁니다. 자기 구속 원칙, 선례 구속 원칙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자기 구속의 원칙은 재량행위 영역에서만 인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량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것이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정한 한계,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이렇게 해요. 아무리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국가에게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로 적용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자기구속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건 재량행위 영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재량행위 영역에. 이 말씀을 들으니 이유는 뭐냐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에서 신뢰보 원칙 있죠. 신뢰보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신뢰보 원칙은 재량행위에도 적용되지만 그건 심지어 기속행위에도 적용돼요. 그건 좀 유일하게 좀 특이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량행위에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차별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건데 뭐랑 비교했을 때 차별을 발생시키면 안 되냐면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했던 거 제3자한테 했던 그 선례하고 차별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스스로 구속이 당한다는 거예요. 평등원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평등원칙. 말씀드렸던 거는 같이 고스톱 쳤는데 다른 애들은 견책받고 나는 판면받았다 이랬죠.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신안시장에서 신안시장은 어디 있는 거지? 저기 신림동 가는 중간에 있는 시장이에요. 재래시장. 신안시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좀 잘못을 했더니 옛날에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는데 나는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다. 이러면 여긴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그럼 방금 전에 고스톱하고 여기 재래시장하고 뭐가 차이가 나고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 이건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동시 발생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의 일종이에요. 평등원칙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도 차별을 발생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면 이걸 먼저 적용시키는 거야. 차별 발생이 문제이긴 한데 자기구속원칙 적용시키는 케이스가 아니면 평등원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이 일반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평등원칙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쪽이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 없다 문제인데 자기구속원칙에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어요. 선례라죠. 선례니까 먼저 발생한 문제하고 지금 하는 행위하고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 아까 고스톱 친 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에 고스톱 치던 애는 견책했는데 이번에 왜 나한테 파면해? 이러면 자기구속 원칙이에요. 그게 아니라 세 명이 지금 같이 쳤는데 이러면 자기구속 원칙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쨌든 차별 발생했죠. 그러면 평등원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평등원칙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구속원칙은 행정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구속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가 설정한 기준이 법률에 구속하고는 다른 것이다. 무슨 말이냐? 법률에서는 재량권을 준 거예요. 할 수 있다 라고 재량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만약에 똑같이 내가 유해식품을 판매했어요. 썩은 음식을 판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병에 든 동물 고기를 판 거예요. 법에서는 뭐 이따구로 표현을 해요. 병에 든 동물 고기를 판매하였군요.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좀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처음 공부할 땐 그렇게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풀어서 말을 해야 돼요. 그 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그 잘 완전히 와닿지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자꾸 배운 그대로의 어떤 표현을 쓰게 돼요. 법률 용어를 쓰게 되지. 법률 용어를 쓰면요, 상대방이 싸우자는 줄 압니다. 네, 싸우자는 줄 알아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법을 처음 공부할 때, 그냥 배운 내용이니까, 그냥, 책에서 보니, 이렇게 말을 해, 그냥. 좀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자꾸 시비 거는 줄 알아. 시비 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요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잖아. 그죠? 풀어서 이렇게 쉽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는 데까지는 한 10년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재량권을 줬는데요. 아무리 재량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시군 자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죠. 얘들은 영업정지를 1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유해식품을 판매했는데 이 동네에서는 1개월 영업정지하고, 부산에서 1개월, 광주에서는 똑같은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5개월 하고 저기서는 막 영업허가 취소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유흥주점을 하는 사람이다. 저쪽은 저렇게 잘못해도 1개월밖에 안 해. 그럼 다 글로 가지. 그러겠죠. 이러면은 동네마다 다 상황이 바뀌는 거야. 또 이제 시간마다 또 상황이 다 바뀌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필요해요. 매뉴얼. 통일적인 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행정부 내부에서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준 재량권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입니다. 재량준칙이라고 얘기해요. 재량준칙. 재량권을 행사하는 준거가 되는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재량준칙, 재량권 행사를 하는 기준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량준칙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행정부가 만드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 재량준칙,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일반적 추상적 기준에 구속되는 거기 때문에 확약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 확약은 앞에서 배운 대로 확실한 약속이죠. 확실한 약속, 이거는 행정청하고 갑이라는 사람하고 둘만의 문제예요. 둘 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 사건이에요. 먼저 기준 한번 잡아 놓으시고, 개별성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문특강에서 일반성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성. 이거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구체성의 반대말은 추상성이라고 했습니다. 추상적 규율, 구체적 규율. 이거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이게 일반적인가 개별적인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한 사람이면 무조건 특정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 명이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명이면 특정할 수 없죠. 아니에요. 특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집단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개강을 한 지 이틀째잖아. 그죠? 이틀째인데 지금 여기서 이탈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즉 편입과 이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그 집단이야. 수강생 집단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특정이 가능하면 그건 개별적 규율이에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횡단보도를 설치했어요. 여러분, 횡단보도 설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행위일까요?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까? 횡단보도 설치 그냥 그림 그리는 겁니까? 땅바닥에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땅바닥에 그림 그리는 비슷한 겁니까? 아니죠. 뭔가 좀 다르죠. 그거랑 의미가 좀 달라요. 횡단보도 가서 이러면 지우시면 죽어요. 알겠어요? 지우면 안 돼. 그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에요. 하명인데 그거는 일반 처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 규율이에요. 일반적 규율.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다 달라요. 특정할 수가 없어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처분입니다. 일반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여러 사람인데 특정할 수 없으면 그런 걸 우리가 일반성, 일반적 규율이라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이거나 특정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하게 되면 개별성, 개별적 규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편입과 이탈입니다. 편입과 이탈이 자유로운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건 사람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사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하나의 사건이면은 당연히 특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개의 사건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특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하나의 사건,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이면 구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적 용어로 구체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야. 사건을 특정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거고요. 사건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상적인 거야.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준은 시간과 장소의 한정성이에요. 시간과 장소의 한정성은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인 겁니다. 언제 어디서 시간과 장소 이거예요. 근데 이건 또는이에요. 또는 시간을 특정할 수 있어도 이건 구체적인 거고요. 또는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겁니다. 이런 걸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광주예요. 5.18 1980년 5.18 사건. 그 5.18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있는데 법률이잖아요. 여러분들 법이 제정되면은 나한테 바로 영향 미칩니까? 아니에요. 법이 제정됐다고 그걸 집행하기 전에 나한테 영향 미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뭐 법 뭐 있는지 다 모르잖아. 그치? 그거예요.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는 나한테 뭘 영향 미치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은 형식은 법률인데 실제는 처분이에요. 실제는 처분입니다. 왜냐하면 개별적 구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특정 가능한 집단이에요.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 뭐 나중에 뭐 없어지고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거든. 특정 가능한 집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 사건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법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처분이고, 그 유족들이나 희생자들에게는 법률 자체가 이미 권리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법률의 존재만 가지고 바로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안 내려도 돼요.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별적이냐 일반적이냐 아니면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확약이라는 것은 행정청하고 그 상대방 국민 갑이라는 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이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재량준칙, 이 재량준칙은요, 누구한테 지금 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언제 행사하는 것인지, 어디서 행사하는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 추상적 기준에 대한 구속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확약과의 차이점인 겁니다. 그 다음 기능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여기서는 1월에 정지, 여기는 3월에 정지, 저기서는 취소 막 이래버리게 되면은 그 행정청 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이와 같이 자의적 판단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기구속 원칙,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죠. 내가 이런 잘못하면 나 이 정도 혼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의방지라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회에서 입법부가 재량을 인정해 준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형사법 쪽에 가게 되면요, 이러면 안 돼라고 법을 만들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지능범죄가 또 생겨요. 그럼 항상 뒤쫓아가는 거야. 또 법을 만들면 또 지능범죄가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비트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규율할 법이 없는 거야.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세상에 발생하는 일들은 우리가 다 일일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량준칙으로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걸 대처하라고 입법자가 재량권을 준 거예요. 행정청이 네가 법을 집행할 때마다 상황을 면밀히 관찰을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그때그때 네가 합리적으로 제대로 판단해라 라고 재량을 준 건데, 행정부 내부에서 재량준칙이랍시고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매뉴얼대로 움직여 버리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이건 법률이 인정한 재량권을 아예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법관은 독립성이 인정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1심이나 2심의 하급심 법관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이에요. 야, 너 인마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니네들 공부 안 하냐? 막 이러면서 혼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매뉴얼을 내려버려요. 지침을 내려버린다고. 야, 대법원 판결대로 해. 이런 거야. 물론 하급심 법관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그 사람들의 잘못일 수, 그건 다른 방법으로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술 많이 먹어요, 애들. 맨날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뭐 하냐? 술 먹어. 우리는 바빠고 막 이러는데 걔들은 술 많이 먹어요. 많이 일이 힘들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술 먹을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난 부러운데. 이거야. 근데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다른 방법을 해결해. 근데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 이래버리면은 대법원 판결이 법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급심 법관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을 제한둬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량준칙이라는 것 자체도 국회에서 준 재량권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도 단점도 있는 거죠. 세상에 다 양날의 검이지 뭐, 그치?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법은 뭐냐면 법은 그냥 이익형량이에요. 이익형량의 산물인 겁니다. 법 이론, 법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정재정법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낫겠지, 이렇게 좀 낫겠지라는 어떤 하나의 일정한 질서, 그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안 먹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판단의 기준을 배우는 것밖에 없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는 결국은 또 이익형량입니다. 법은 이익형량이에요. 그냥 그 어떤 하나의 질서를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도 있고 저렇게 판단하는 기준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고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고려하면 여기서 이 정도가 낫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익형량인 겁니다. 장단점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주관적 측면은 야, 옛날에 저러면 1월에 영업정지 받은 걸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대우받겠구나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신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신뢰보원칙으로부터 파생 도출된 하나의 법 원리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인 것이다. 그 선례에 대한 신뢰, 그거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야, 이거는 차별 방지하는 거야. 차별 방지.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평등 원칙에서부터 자기 구속 원칙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학설이 다음 페이지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참 이것들이 참 욕 안 먹으려고 이게 참 이러면 안 돼.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목적과 취지 자체가 전혀 다른 건데 양다리를 거쳐버렸어요, 판례가. 이거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양다리다. 이게 멀리 양다리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고. 평등원칙에서 왔다. 틀린 거예요. 신뢰보호원칙에서 왔다. 틀린 거예요. 둘 다에서 왔다가 맞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문제는 판례가 보통 기준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씩 변해가면서 학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오답 12 피하려면 판례가 제일 편하거든. 그래서 하나의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서 판례,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판례로 많이 문제를 냅니다. 여기는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하지만 이건 분명히 평등원칙에서 온 겁니다. 학설은 아주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평등원칙입니다. 밑에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재량행위여야 된다, 동종의 사안이어야 된다, 그리고 차별이 발생해야 된다까지가 평등원칙과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평등원칙과 똑같고, 평등원칙은 이거보다 좀 더 넓은 거라고 했죠. 네 번째 요건이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예요.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그런데 자기구속원칙은 그 자리에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는 부분에 새로운 걸 하나 끼워 넣는데 그게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예요.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국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으로부터 왔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판례는 양다리. 다음 기속행위에서는 재량행위에서만 인정되니까 기속행위에서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네, 단순한 얘기고 동종의 사안이 아니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법규 위반 행위를 했다. 잘못한 행위가 서로 다르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차별이 발생을 했어야 된다.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전에 제3자에 대한 선례가 있어야 돼요. 평등원칙과의 차이. 평등원칙은 여기가 뭐라고요?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단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재량준칙이 있다고 했죠. 재량준칙. 예기관행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기관행. 독일에선 이런 걸 인정해요. 하여튼 걔네들은 똑똑해. 그래서 예기관행이란 건 뭐냐면 예정된 행정관행이에요. 예정된 행정관행. 지금 재량준칙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대로 집행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준칙 안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재량준칙 이거는 법이에요 아닙니까? 법일까요 아닐까요? 법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은 안 따라도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법이냐 아니냐 그게 법률이든 아니면 법규 명령이든지 간에 법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은요 외부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뜻인 겁니다. 외부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단순한 행정규칙 우리 말씀드리기를 국가기관이 행정입법을 해서 만들면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명령. 그죠? 명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명령인데 법으로서의 성격 즉 법규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법규명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건 법이죠. 근데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명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행정부가 만든 거야 라고 해서 행정명령이라고 불러요. 법규성을 가지고 있으면 법규명령, 법규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행정명령인데 그 행정명령이라는 것보다 별칭이 더 많이 쓰여요. 별칭이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입니다. 이제부터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안 따라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공무원은 다 따라야 돼요. 공무원은. 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 외부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적 구속력은 있거든요.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에 따르게 되면요. 그것은 외부적 구속력이 있는 법뿐만 아니라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행정규칙도요. 안 따르면 안 돼요. 따라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만약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해요. 그럼 징계 책임을 묻게 됩니다. 누가 이미 있는 매뉴얼 안 따르고 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돌파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땐 돌파를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더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면 결국 자기 실수로 자기한테 손해가 발생을 해요. 주변 선택 과목 다른 거 하시는 분들한테 빨리 돌리라고 하세요. 진짜 일 복잡해집니다. 나중에 합격하고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진짜 위험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는 건 행정법 하나밖에 없는데 행정법을 공부 안 하고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 맞춤법 틀리다 다르다 막 이런 거 몰랐대 시험 볼 때만 필요한 몰라도 돼. 괜찮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영어, 이 핸드폰 다 해주잖아. 제일 싼 걸로요. 제일 싼 걸로요. 다 이거 다 해준다고. 다 돼. 괜찮어. 행정법 모르면 행정법 이건 어떻게 집행해? 이거 없어 이런 거. 이건 이익형량이라니까. 그때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매뉴얼이 있었단 말이에요. 며칠 전 뉴스에서도 저기 짱깨들이 이제 진짜 우리 주변에 이상한 애들 많죠, 그죠? 쪽파리하고 짱깨 얘네들 우리 맨날 괴롭히잖아. 아주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그죠? 이게 몇천 년째입니까 이것들 아주 그냥 싹 쓸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다 수장시켜야 돼. 우리는 한 번도 남을 공격하고 괴롭힌 적이 없어요. 우린 바보같이 맨날, 그치? 그게 잘한 거야, 사실은 잘한 건데 좀 억울하지. 짱깨들이 와가지고 우리 해양 경찰들, 그쵸? 해경들 막 밀어내고 지들이 막, 그쵸? 우리가 경찰인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 짱깨들이 와갖고 어선이 막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도 무기가 있었어. 근데 우리 해경이 총을 쏴야 돼. 근데 매뉴얼이 너무 복잡해. 이거 만약에 매뉴얼대로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제대로 안 하면은 결국 이 사람 징계당하고 또 이제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일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총을 안 쐈어. 그래서 경찰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매뉴얼이 엉망이면 안 따를 수는 없겠지만, 예, 우선 따르는 게 맞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돌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돌파해야 될 때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급자가 들어가시게 되면 아무리 국가여도 회사라고 합니다. 서로 회사라고 하고 그냥 서로 이제 부장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경찰 가서도 막 경위님, 경감님 그러면 안 돼요.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임님, 이렇게 반장님 이렇게 불러드려야지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예. 갔는데 만약에 옛날처럼 이근환이 막 이런 애들처럼 쟤를 고문하라 이랬어요. 직무명령입니다. 안 따르면 징계받아요. 안 따르면 고문해야 되거든요. 죽여라. 죽여야 됩니다. 죽일 겁니까? 또 이익형량입니다. 이럴 땐 또 이익형량이에요. 여기서 그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고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령 준수 의무하고요. 형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명백한 잘못일 때는 복종 의무로부터 이탈합니다. 알겠어요? 그럴 땐 고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를 하겠다 이렇게 고문해야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선은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그때그때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기관행이라는 거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예, 아직은 한 번의 집행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선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대로 집행이 될 거잖아. 공무원은 이대로 할 거란 말이야. 이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관행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요. 그래서 가정적 선례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직 한 번도 없을 때 가정적 선례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선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게 만약에 가정적 선례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검토를 한번 보세요. 입법부에 의해서 부여된 재량권이 행정부가 제정한 행정규칙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니 뭐 선례라도 하나가 있으면은 그걸 매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 이거 만약에 가정적 선례 예기관행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이 행정규칙을 법으로 인정한 겁니다. 효력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헌법부터 우리가 쭉 나열해봤죠. 만약에 하위법이 만들어지면 상위법이 아니라 하위법을 적용시키는 거라고 했죠.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닙니다. 보통 훈령 이런 걸로 만들어지거든요. 법규 명령의 형식, 법의 형식, 행정입법은 행정입법인데 법규 명령의 형식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에요.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한다고 했죠. 총리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선 이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법규 명령의 형식이야. 근데 이거 말고 나머지 것들이 있어. 엄청 많아. 이거 다 정할 수도 없어요. 훈령, 예규, 통첩, 지침, 일일명령, 지시 뭐 이런 거 다 행정규칙이에요. 다 행정규칙이거든. 그러면 형식도 법규 명령의 형식 외형을 띠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 내용이 재량준칙이 뭡니까?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죠. 그건 누구의 행위 기준이에요? 국민의 행위 기준, 사인의 행위 기준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행위 기준입니까? 이거 국가 쪽이잖아. 기관의 행위 기준이잖아. 그럼 그 내용도 법규적 사항이 아니잖아요. 내용도 법규 명령이 아닙니다. 내용도 행정규칙이라고요.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이든 실질이든 다 행정규칙인데 법이 아닌데 이거를 만약에 예기관행을 인정을 해버리고 야 거기에 위반되면 위법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재량준칙을 완전히 법으로 인정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기관행이라는 것은 원칙에 인정될 수 없으니까 우선 뭐예요? 최소한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구속 원칙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 번이면 되겠는가? 이거예요. 한 번이면 되겠는가? 한 번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제3자에 대한 선례 구속된다고 했죠. 이게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대로 첫 번째 한 번에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아무 매뉴얼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행정청이 알아서 이익형량의 재량권 행사해서 한 번에 선례가 만들어진 건지, 이게 달라요. 밑도 끝도 없이 한 번 선례를 만드는 걸 수도 있고요, 재량준칙대로 집행해서 만들어진 선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만들어진 한 번의 선례라면 이것은 이후에 계속 2회, 3회, 4회, 4회 되풀이될 것이 이미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건 사실 행정 관행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선례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재량준칙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이건 행정 관행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행정청이 마음대로 그냥 한 번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 너 5개월?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거에 무조건 구속된다,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면 이건 행정이 완전히 경직화된 거예요. 그럼 난 내가 옛날에 한번 행동했으면 계속 그렇게 돼. 제가 13년 전에 강의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해야 돼? 그대로 구속돼야 돼? 그럼 강의가 경직화되잖아. 그쵸? 그때 다 다른 거야. 그때. 그쵸? 예, 그래서 재량준칙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반드시 행정관행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이면 충분한 건지에 대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적 관행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한 번 이렇게, 또는 관행까지 인정이 됐다고 쳐요. 그럼 무조건 구속되는 겁니까? 근데 옛날에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구속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위법한 행위에는 구속되지 않아요. 이거 딱 보면 이거 평등원칙에서 온 거 확실하잖아요, 지금. 평등원칙에서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고 했죠. 아무리 그래도 위법 앞에 평등 없다. 예, 위법 앞에 평등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위법하니까 나도 위법,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법치주의는 다 붕괴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옛날에 한번 실수로 잘못했어. 법을 잘못 집행했어. 야! 저기 법 잘못 집행했는데 저 자기한테 유리한 거야? 나도 저렇게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위법이야. 그러면 공무원이 한 번만 실수하면 우리는 위법 천국, 김밥 천국이죠.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위법 앞에 평등 없다를 자기구속 원칙으로 적용시키면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구속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법한 선례 앞에는 자기구속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1회의 선례가 있었습니다.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관행이 만들어졌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량준칙은 법이 아니죠. 그냥 내부 매뉴얼입니다. 어쨌든 이건 아직 재량이란 말입니다. 재량이에요, 법적으로는. 근데 중간에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 도저히 옛날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뭐 그러면 전 정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최순실은 어딨어? 또 한 명 만들어줘. 그치? 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잘한 거예요. 예. 문 대통령 옆에는 3인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형님이에요. 예, 한 3, 4년 같이 일했던 형님이거든. 근데 그 3인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명이 안 들어갔잖아요. 청와대로. 나의 존재가 문 대통령의 행보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주 훌륭한 판단이죠. 만들어주고 난 다시 내 갈 길 간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고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정이 바뀔 수 있어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이탈해야 됩니다. 예, 결단하고 이탈합니다. 그런데 그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탈된 또 하나의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선례가 다시 지금 바뀐 상황에서는 또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알겠어요? 그럴 때는 선례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상 한계예요. 시간상 한계. 그 다음 장소적 한계. 이거는 남이 한 짓거리에 구속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남이 한 짓거리에 구속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상급 행정청, 하급 행정청의 행위에는 구속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간단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원래 상급 행정청의 권한 사무야. 걔가 했어.
걔가 일을 해오다가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뭐 각부 장관들, 중앙행정기관들이 우리 법에 써 있는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까? 걔네들 한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위임한다고, 다 위임해.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과로사예요. 아니, 장관은 정치인이야, 공무원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위임을 합니다. 원래 이제 A라는 행정청이 있었는데 얘가 하급 행정청인 B한테 위임을 했잖아. 그럼 얘가 했던 일에는 얘가 구속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행정청끼리는 구속이 안 되지만 상하급끼리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장소적 한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밑에 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고 행정규칙에 대한 얘기만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위반의 효과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배상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 근데 이 지금 자기구속원칙 같은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있죠. 우리 아까 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라고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럴 땐 공정력 같은 거 아무리 있어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효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자기구속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이면 이거는 취소 사유일까요? 무효 사유일까요? 다시 취소해줘야 되는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봐버려야 되는 걸까? 이건 취소 사유예요.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된다. 명백 부분이 깨집니다. 명백 부분이 도저히 인정되기가 힘들어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확실히 보여줘야 되거든. 누가 봐도 저건 아니지?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불문법은요, 이건 개별적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문법처럼 일반적 추상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불문법 원리에 위반되는지는요, 결코 명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안 물어보거든. 그냥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이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쉽게 수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문법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명백하지 않아. 그러면 다 풀려요. 불문법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디 가서 이렇게 야매로 배웠다고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말고. 근데 야매는 야매라고 말씀드리고 얘기해요.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불문법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명백하겠습니까? 그래서 불문법 위반 사유는 거의 다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서 이 재량준칙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좀 특이한 입장을 보입니다. 대법원은요, 이 재량준칙을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대법원은. 그러니까 행규라고 부르겠습니다. 행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법 아니다. 외부적 구속력이 있어야만 법이라고 했죠.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라고 딱 못 박아버려요. 대법원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좀 입장이 달라요. 현재 좀 이상한 짓거리를 좀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법규명령은 법적으로 공권력 행사라고 인정이 되고요. 행정규칙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권력 행사여야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둘 다 최고기 때문에 이 최고법원끼리 서로 이제 알력 다툼이 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막 이러고 막 싸우거든요. 엄청 싸웁니다, 둘이. 보통 근데 헌재가 이겨. 걔들이 더 똑똑한가 봐. 보통 걔네들이 이기는데 엄청 싸우는데 그거야. 행정규칙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가 재판하고 싶은 거예요. 공권력 행사라고 인정을 시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공권력 행사라고 인정을 시키려면 이걸 법규명령으로 바꿔버려야 되거든. 법규명령을 바꿔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빌미를 하나 준 거야. 자기구속원칙. 자기구속원칙은 재량준칙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이거 원래는 행정규칙이잖아. 그래서 헌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행정관행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건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해서 이 재량준칙이 법규명령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 걸 준법규성설이라고 하거든요. 법규명령으로 전환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처분이 위법인 건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 아니고 이거는 재량준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다. 이래 말해버리는 거예요. 법이 아닌 행정규칙은 그거를 준수했다고 해서 적법이라 말할 수가 없고요. 법 아니잖아. 그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헌재가 말한 건
그 재량준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딱 판시해버려요. 법으로 인정해버린 거죠. 법규 명령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래야 공권력 행사가 되고 그래야 자기가 재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달라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노동부 예규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예규 이런 것도 다 행정규칙이거든요. 행규 상황인데 그거를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냥. 그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다. 이랍니다. 네, 행정법의 1번 원칙으로 우리가 자기고소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신뢰보 원칙을 우리가 일요일날 해야 되는데 정의 한 번만 보고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손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수업도 원래 이렇게 자꾸 제가 그런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문지방 효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내일 공부해야 될 거 있죠. 원래 공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일 공부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못 보죠. 졸리운데. 그럼 어떻게? 맨 앞 페이지만 보세요. 네. 우리 책은 뭐 별로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과목도 좀 두꺼운 책들 있잖아. 근데 내가 내일 여기서부터 공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맨 첫 부분만 좀 읽어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날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자연스럽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신뢰보 원칙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평등원칙, 자기구속 원칙과는 좀 다르죠. 이거는 주관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조리법이 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은 뭐예요? 말과 행동에 관련해서 그 정당성과 존속성, 이게 오른쪽에 미망인 보조금 청구 사건에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이 신뢰를 갖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근데 그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였다라고 하게 되면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게 신뢰 보호 원칙이에요. 평등 원칙은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으면 차별하는 게 맞고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으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신뢰 보호 원칙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으면 보호하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으면 보호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호를 해주게 되는데, 국가가 하는 행동, 국민이 뭐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행정법 원래부터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행동을 하면 사실 뭐 여러분들 경찰들 요즘에 뭐 형사법 공부 안 하고 들어간 친구들이라거나 뭐 이런 친구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경찰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거 같잖아. 그치? 맞는 거 같아. 뭐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겠지. 막 이러잖아. 정당성에 대해서 신뢰해요, 국민은. 공무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 줄 알아요, 우선. 그리고 국가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중에도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믿어요. 정당성과 존속성에 대해서 국민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미망인 보조금 청구 사건. 지금은 통일이 되었지만 우리도 통일이 될 거지만 조만간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이 내년쯤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아직 세금을 안 걷어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통일이 된 독일 부러워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 마지막에는요, 독일하고 소독하고 동독하고 소독하고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했잖아. 그때 상황이에요. 서로 막 유치 경쟁을 하는 거야. 유치하게. 유치 경쟁을 하는데 서독 쪽이 돈이 좀 더 많으니까 서독 쪽에서 이제 동독에 있는 친구들 좀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망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좀 주겠다, 연금을 주겠다 이렇게 꼬셨어. 넘어왔는데 돈을 주는 거지. 그래서 돈을 받아왔어요. 그래도 저쪽 동네가 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돈도 준다네, 생활도 보장해 준다네. 그리고 넘어온 거야. 근데 서독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줄 수 있는 요건을 못 갖추고 있는 거야. 돈을 주려면 돈 엄청 들 거 아니겠습니까? 동독에서 막 넘어온 사람 돈 다 주려고 하게 되면 돈 엄청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을 거라고. 법에 근거가 있는데, 아까 급부행정, 법에 근거가 있는데 요건이 있는데 요건을 못 갖춘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잘못 줬어. 미안, 내놔. 이러는 거야. 그럼 이거 뱉어야 됩니까? 뱉어야 되겠어요? 받은 돈을? 이미 다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네가 법원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반환도 안 해도 되고 이후에도 계속 줘라. 이거예요. 이게 신뢰보원칙의 최초 판례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시작된 거예요. 하여튼 독일 애들이 모든 걸 다 시작해놨어. 똑똑한 놈들.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존의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제는 뭐예요?
정당성이죠. 아니 국가가 돈을 줬는데 그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줬다고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받았지. 안 그랬으면 내가 안 받았지. 그렇죠? 안 받고 말지 뱉을 거였으면 이거죠. 그래서 정당성에 대해 신뢰했으니까 반환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한 거야. 반환 안 해도 된다. 그다음 존속성에 대해서 신뢰했잖아. 아니 계속 받을 줄 알았으니까 내가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보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보원칙이야.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종로구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근처에 아파트 근처에 공영 주차장, 무료 주차장이 있었어요. 주차난이 워낙에 심해가지고 원래 살던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공영 주차장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간 거야. 네. 갔는데 행정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 시가 구로 합시다. 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예요. 땅인데 이 땅을 얘네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버스를 좀 운영을 하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을 만들려고 한 거야. 버스 주차장 만들려고 이 주민들이 쓰던 공영 주차장을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하고 이제 버스가 이제 버스 차고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파트 퇴근을 해가지고 오면은 근처에 주차할 데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퇴근을 했어. 맞벌이가 아니라고 칩시다. 맞벌이 아니야. 와이프는 집에 있는 거야. 거꾸로가 더 좋은데, 전 집에서 밥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또 나가야지, 이래야지, 그죠? 남자가 이랬다고 칩시다. 그래서 퇴근을 했어. 그러면 이제 밖에 와갖고 전화를 했겠죠. 여보 밥 했어? 했어. 나 들어가도 돼? 내려갈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에 우리 와이프는 아파트를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 그래 이제 잠을 좀 깨고 이제 일어나면 이제 바통 터치를 하죠. 너 올라가 자. 이제 내가 할게. 그래서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돼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바로 신뢰보원칙이에요. 주민들은 공영 주차장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주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있다? 고민해보세요. 네, 고민해보세요.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 다릅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네, 학설에 따르게 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신뢰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판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뭔 놈의 신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판례는 아주 냉정하다. 그치? 알겠죠? 뒤에 있는 내용 여기서부터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